저는 이혼의 아픔을 겪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나이 40에 재혼했죠.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위해주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리 와서 앉아봐.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이렇게 길을 잡아요? 무슨 일인데요? 저기, 그게, 나한테, 나도 몰랐던 딸이 한 명 있대요. 갑자기 딸이 있다니 충격이 왔어요. 귀가 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날 정도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 역시 저처럼 한 번 이혼한 적이 있었지만 이전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은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믿기 어려운 사실에 당황스러웠어요. 또 화도 났고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핏줄을 키우고 싶다는 남편의 계속되는 설득에 그래, 일단 한번 만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며칠 후 저녁, 남편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아이를 마주한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소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친해지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들은 설레고 기대된다는 새학기가 제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도 어려웠고 어떻게 친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반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이였고 크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매 학년마다 새 학기가 한참 지났어도 반에서 겉도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자신의 반 아이들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주셨어요. 소심했던 제 성격을 아시고는 가까이서 그러나 부담되지 않게 대해주셨어요. 미연아, 우리 미연이는 글을 참 잘 쓰는구나. 4월에 100일장 대회가 있는데 미연이가 우리 반 대표로 한번 나가볼래?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늘에 가려져 있던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고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제 장점도 끄집어내 주셨어요. 용기를 내서 선생님 말씀대로 100일장에 나갔고 최우수상을 탔어요. 그 덕분에 반 친구들도 저를 달리 보게 됐어요. 점점 자신감이 붙은 저는 공부에도 학교 생활에도 재미를 붙였고 굉장히 소심했던 성격도 변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4학년 때 만났던 그 담임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고 임용시험을 통과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서툴지만 열정 가득했던 초임교사 시절을 지나 착실하게 돈도 모으고 선생님으로서 경력이 쌓여갈 무렵 부모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연입니다. 박선웅 씨 맞으시죠? 죄송해요. 앞에서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앉으시죠.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네요. 남자는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공기업에 다닌다는 그 남자는 저와 비슷한 점도 꽤 있었고요. 또래였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로 주말마다 만났는데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됐는데요. 서로의 집안에서도 연애 사실을 알게 되자 은근한 결혼 압박을 받았어요. 나이도 딱 결혼 정년기였으니까요. 미연 씨랑 사귄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난리예요.
집에서 나 볼 때마다 프로포즈 했냐고 물어보신다고요. 나도 그래요. 선웅 씨 잘 지내냐고 안부 물으시는 척하면서 은근히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미연 씨, 우리 결혼할까요? 갑자기 들어온 고백이었어요. 이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다정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 남자와 살게 된다면 남은 인생을 별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27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남자의 집안은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그 역시도 형제자매 하나 없는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은근히 빨리 임신부터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애 기간도 짧았기에 신혼 생활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어요. 남편 역시 이런 저의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2년간은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저희끼리만 신혼을 즐기는데 시간을 쏟았죠. 하지만 명절 때마다,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부모님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갖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고, 티는 안 냈지만 남편이나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네. 무슨 검사요? 그게, 불임 검사 같은 게 있다는 걸 어디서 들으셨나 봐. 아니, 1년 넘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우리 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 거야. 어머님 말씀도 맞는 게 우리 1년 넘게 노력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고 있으니까 이참에 원인이 뭔지 확실히 알아두면 좋지 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시간 맞춰서 같이 가서 검사 받아봐요. 검사를 받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시부모님의 걱정과 닥달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곧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때문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저 혼자 의사를 만나 검사 결과를 들어야 했죠.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남편분의 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신이 안 되는 데는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김미연 씨의 자궁이 선천적으로 비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그럼 불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도 이런 말 전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착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원인이 있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남편 역시 저만큼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당신 말은 우리는 우리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거야? 불임이에요. 체외 수정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라서. 여보, 어떡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아이를 원하시는데 나 이제 두 분 얼굴 어떻게 봐요? 너무 걱정 마. 내가 잘 말해볼게. 불임의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사실은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시댁에 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미루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저의 자궁이 선천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자 항상 제게 다정했던 두 분의 태도가 단번에 달라지셨어요. 마치 제가 그 집안의 죄인이라도 되는 듯 저를 보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보, 내일 아버님 생신인데 몇 시에 출발하면 될까요? 그죠? 올해는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네? 혼자요? 왜요? 그게 부모님이 당신을 별로 안 보고 싶어 하시네. 내일 퇴근하고 나 혼자 빨리 다녀올게. 아, 알겠어요. 그럼 생신 선물 놔둘 테니까 내일 출근할 때 가지고 가요. 제가 불임 진단을 받은 뒤부터 시댁 어른들은 제 얼굴 보기를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명절에도 안 찾아뵐 수는 없었어요. 추석에 시댁에 가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몰래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고 말았어요. 애휘야, 너 진짜 자식 안 가질 거니? 아니, 그게 내 맘대로 돼요? 저 사람 몸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잖아요. 알아보니까 인공수정 같은 것도 있다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 설아. 나도 다 알아봤다. 그것 돈만 엄청 들어가고 임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더니 괜히 엉뚱한 데다 돈 쓰지 말고 지난번에 엄마가 했던 말 기억하지? 뭐요? 아, 이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나도 쟤 보는 거 힘들고 쟤도 우리 집에 오는 거 숨 막힐 거 아니니? 애휘, 너도 내 손으로 우리 집안대 끊기 싫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다른 여자 만나라. 아니, 그래도 어떡해.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혼을 하자고 해요? 왜 못해? 내가 못하겠으면 내가 하마. 아, 이제 됐어요. 저한테도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을 더 해볼게요. 애휘, 너 생각 잘해둬.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전부 들었지만 하나도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부 사이 역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으면 우리 입양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뭐? 입양? 내가 왜? 나는 아무 문제 없잖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왜 남의 자식 입양을 해서 키워? 그러면 대체 나한테 어쩌라고요? 당신, 내가 불임이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 사람이 변한 거 알아요? 뭐, 내가 변했다고 그래요? 변했어요. 나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는 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 내가 당신 그 눈빛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는 줄 알아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고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부모님이 당신이랑 더 살아서 뭐 하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거 막느라 나도 미치겠어. 당신이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힘들다고. 이혼. 이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헤어집시다. 당신이랑 당신 집안만 생각하면 내가 죄인 같아. 무슨 죄를 지은 사람 같다고. 아이 못 가지는 게 죄야? 죄냐고? 당신이랑 이렇게 살면서 평생을 죄인 취급받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100번은 낫겠어요.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제 직업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팠던 그 시간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비록 제 아이는 낳지 못하지만 대신 제게는 학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제 자식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가르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선생님을 평생 기억하듯 저 역시 어떤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았어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과 헤어지고 또 새로운 반을 맡으면서 이혼의 아픔은 점점 사라졌고 그러면서 제 나이도 어느덧 40이 됐어요.
평소 성격도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었기에 제 생활 반경은 아주 좁았어요. 주로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았고 가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지만 친구는 아이 둘을 낳고 남편과 지지고 볶으며 잘 살고 있었어요. 친구는 혼자서 학교와 집만 알고 사는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미연아, 너 재혼 생각은 없어? 재혼? 이제 와서 무슨 재혼이야? 나한테 결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연애라도 해봐. 연애? 아, 나한테 무슨 연애야. 마흔이 연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리고 누가 나랑 만나주겠어? 이혼도 한 번 했는데. 이제 나이도 적지 않잖아. 얘는 무슨 그런 꽉 막힌 소리를 해. 요즘 언제가 옛날 같은 줄 알아? 너나 나나 아직 한창이야. 그리고 내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 직업 좋지, 얼굴 예쁘지, 성격 좋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남자 좀 찾아볼까? 아, 됐어. 연애는 무슨. 나는 그냥 지금처럼 애들 가르치며 사는 게 좋아. 안타까워서 그렇지. 그러면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 맨날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늙을래? 미연아, 그렇게 너무 일만 하면서 살지 말고 너도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봐. 취미 생활하면서 남자라도 만나면 더 좋고.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마땅히 풀 곳도 없었는데 취미라도 하나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그나마 수영을 좋아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당장 집 근처에 있는 수영장을 알아본 뒤 가서 새벽 반에 등록했어요. 확실히 건강한 취미가 생기니 삶에도 저한테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취미에 재미를 붙여서 매일같이 수영장에 나간 지 2주 정도가 지났어요. 새벽 수영을 하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받아보니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 1234 차량 주인분 맞으시죠? 아,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차를 빼다가 뒷좌석 문에 살짝 긁은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고 놀라서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아직 새벽이라 밖은 여전히 어두컴컴했는데요. 제 차 근처에서 굉장히 난처한 얼굴을 하고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는 어떤 남자가 보였어요. 단번에 전화를 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로 다가가는 저를 발견하고는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여기입니다. 이 차 차주 맞으시죠? 네, 그쪽은 전화하신 분 맞죠? 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심하게 긁힌 건 아니네요.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밟을 때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의상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자는 미안해하며 명함을 건넸고 그날 일은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명함을 보니 남자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미안해하는 모습과 변호사라는 직업이 쉽게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변호사라는 분들은 아주 냉철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오히려 조금 귀여운 쪽이었죠. 밝은 데서 다시 봐도 차는 아주 약간 긁힌 것뿐이라 다시 전화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날의 일은 그렇게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주 주말 새벽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연락이 없으시던데 차 괜찮은가요? 네, 정말 조금밖에 안 긁혔더니 괜찮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날도 추운데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제가 진짜 맛있는 커피 가게 알거든요. 남자가 저를 데리고 간 맛있다던 카페는 수영장 후문 쪽에 있는 커피 자판기였어요. 여기가 맛있는 커피 가게예요? 여기 자판기 커피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여기 진짜 맛있다고 소문났는데. 아, 수영장 다니신 지 얼마 안 됐구나. 맞죠? 남자의 너스레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기려 방금 뽑은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했어요. 어때요? 맛있죠? 제가 이 맛을 못 잊어서 수영을 못 끊었어요. 맛있네요. 수영하시는 거 봐요? 네, 저는 수영이랑 맛집 찾아다니는 게 취미거든요. 잘 됐다. 괜찮으시면. 제가 또 콩나물 국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을 아는데. 같이 가서 아침 드실래요? 수영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차 긁은 거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이렇게라도 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소 같았으면 됐다고 거절했을 텐데.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남자를 따라 아침까지 먹으러 갔어요. 그의 말대로 콩나물 국밥은 맛있었고, 밥을 먹는 동안 저희는 통성명을 했어요. 미연 씨는 선생님이셨구나. 저 선생님은 처음 봐요. 저도 변호사는 실제로 처음 봐요. 강재호 씨 명함 보고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하던 변호사 이미지가 달라서요. 왜요? 뭐가 달랐는데요? 제가 너무 상급자 맞았나요? 사실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과의 대화는 즐겁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소탈한 면이 참 괜찮다 싶었어요. 이후로 저희는 수영장 주차장에서 종종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의 담임이었어요. 한 번 정도 직업 특강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오셔서 자신의 직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원래 오기로 했던 학생의 아버지께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강재우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재우 씨, 저예요. 김미연. 혹시 내일 오후에 2시간 정도 시간 있으세요? 갑자기요? 시간이야 만들면 되긴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재우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흔쾌히 학교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그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줬고, 반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저랑 있을 때는 살짝 모자란 모습도 있었는데,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 사람에게 또 어떤 다른 모습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와서 강연을 해준 걸 계기로 재우와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영장에 있는 자판기 앞에서 만났던 저희가 어느덧 밖에서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됐어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며 연인 같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하루를 궁금해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재우 씨는 제게 고백했어요. 미연 씨도 알고 있죠? 제가 미연 씨한테 관심 많은 거. 우리 친구 그만하고 이제. 네. 나 미연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고백을 바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둘 다 나이도 있는데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말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 재우 씨에게 제가 이혼을 했다는 걸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은 날,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저 역시 그가 싫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그와 함께 한다면 서로 의지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다시 만났어요. 재호 씨, 제가 말 안 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긴데? 우리 미연 씨가 이렇게 무게를 잡으실까? 저 좀 긴장되는데.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쉽게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재호 씨가 고백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도 재호 씨가 괜찮다고 하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재호 씨, 사실 나 한 번 결혼했어요. 5년 정도 같이 살다가 이혼했어요. 재호 씨는 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곧 왜 헤어졌는지 말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 아픈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야 했죠. 전 남편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었어서 얼른 대를 이을 자식을 낳길 바랐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저한테 있었죠. 그걸 시작으로 자주 싸웠고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망설이고 걱정했던 게 무색하게도 막상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계속 뭔가를 숨기고 있는 기분이라 조금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재호 씨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연 씨, 사실 나도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고백하면서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미연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못했어요. 나도 미연 씨랑 같아요. 한 번 이혼했거든요. 나는 전 와이프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변호사로서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같은 아픔을 겪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는 이혼이라는 공통점으로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아픈 과거를 보듬어주면서 우리가 함께할 밝은 미래를 꿨어요. 제 인생의 결혼은 2번 다시 없을 줄 알았지만 재호 씨와는 결혼해서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졌어요. 미연 씨, 우리 결혼합시다. 남은 인생은 미연 씨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재호 씨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미연 씨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요, 사람들이 생각엔 아직 한창이라고 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다니까요. 나는 미연 씨랑 둘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미연 씨도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해요. 그 고백을 받은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재호 씨와 저는 가족과 친한 친구만 불러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처럼 연인처럼 의지하고 아껴주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곁에 있자고 약속했어요. 살아보니 재호 씨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남자였어요. 자상했고 언제나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줬어요. 소심한 면이 있는 저를 이끌어주기도 했죠. 제가 아플 때는 바쁘면서도 꼭 옆에 있어주려 노력했어요. 재호 씨와의 결혼 생활이 3년째에 접어들 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맞게 됐어요. 교직 생활을 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어떤 아이들과 함께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학기 초는 반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며 보내게 되는데요. 유독 눈에 밟히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미소였어요.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어색한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모습이 마치 어린 날의 저를 보는 듯 했어요. 그래서 더 눈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소심했던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처럼
저 역시 미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미소가 잘하는 건 뭐가 있는지, 뭘 하면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고민을 했어요. 미술 수업이 있던 날이었어요. 마침 날씨도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싶은 걸 자유롭게 그려보라고 한 뒤 아이들의 스케치북을 쭉 훑어봤어요. 그러던 중 평소 얌전하고 소극적이기만 하던 미소가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눈길을 뗄 수 없었어요. 어머, 미소야. 너 그림 정말 잘 그리는구나. 색깔 쓰는 것도 잘하는데. 혹시 학원 같은 거 다니니? 그림이 너무 좋아서 칭찬 한마디 해준 것뿐인데. 미소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쑥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수업 후에 미소를 따로 교무실로 불렀어요. 미소야, 아까 선생님이 너무 갑자기 그림 칭찬을 해서 너를 곤란하게 한 건 아니지? 아, 아니에요, 선생님.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고 쑥스러웠을 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미소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던데. 혹시 배운 적 있어? 아니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을 때 이것저것 보면서 자주 그렸어요. 그렇구나. 저기 미소야, 우리 학교에서 월말마다 사생대회 있는 거 알지? 너 거기 나가볼래? 선생님은 미소가 거기에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 제가요? 제 실력이 그런데 나갈 만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꼭 상을 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경험 삼아 한번 나가보자. 그러다 상 받으면 좋은 거지. 미소는 조금 고민하는 듯 싶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소를 우리 반 대표로 추천했고 월말에 열린 사생대회에서 미소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소심했던 제가 한 명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 성격이 바뀌었듯이 미소 역시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예전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죠. 또 저를 잘 따라줬어요.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기에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아이를 낳았다면 꼭 미소 같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정도 일도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40이 됐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때가 있었나 싶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더 기뻐했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로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우 씨, 오늘 일찍 퇴근했네요. 밥은 먹었어요? 나는 친구 만나면서 같이 먹었는데 안 먹었으면 차려줄까요? 밥은 괜찮아요. 여보, 몇 시에 여기 와서 앉아볼래요? 나 할 얘기가 있어요. 평소에 남편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걱정스레 남편 앞에 앉았어요. 재우 씨, 왜 이렇게 표정이 심각해요? 혹시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놀라지 말아요. 나한테도 딸이 있대요. 나도 너무 당황스러운데. 태어난 지도 몰랐던 딸이 한 명 있대요. 네? 아,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재우 씨, 또 농담으로 나 놀리는 거죠? 아, 이러지 마요. 나 이런 농담 싫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혹시 몰라서 유전자 검사도 해봤더니 친자식이 맞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지만 모두가 사실이었어요. 남편의 전 아내는 이혼 후 바람을 피웠던 상대와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이에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전 아내의 소식은 거기까지만 듣고 남처럼 살아왔는데 얼마 전 아내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강재우 씨 되시죠? 저는 그쪽 전 와이프와 재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죽었다고요? 아니, 왜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잘 보내줬습니다. 근데요, 강재우 씨께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딸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네, 아이 하나를 낳았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요. 내 자식이 아니랍니다. 네,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강재우 씨,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 아이가 당신 자식일 수도 있으니까 연락한 거 아니에요? 아, 어쩐지 스스로 나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유전자 검사해 봤더니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를, 그 여자도 죽었고 만장해. 내 자식도 아닌 아이를 내가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키워요.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믿을 수가 없어. 그 아이와 자신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남편의 딸이 맞았던 거예요. 미연 씨,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나도 이렇게 되니까 그 아이 내가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내 핏줄이라. 아이 엄마까지 죽어서. 이제 그 아이 혼자가 됐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키웁시다. 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믿기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무엇보다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바로 답을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을 해보겠다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할 때는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식이 있다고 하니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서운하긴 했어요. 나에게 말한 건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다고 아이 문제 때문에 그와 헤어질 수 있냐?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아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라면 못 키울 것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했어요. 남편도 잠을 못 잤는지 하루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여보, 재호 씨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 아이 데려와요. 데려와서 같이 키워요. 미연 씨,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미연 씨한테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나 이해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그럼 오늘 바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될까?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딸을 맞이하기 위해 집을 대청소하고 아이가 지낼 방을 급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고 남편과 아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남편과 아이가 함께 왔어요. 저는 남편이 데려온 그 여자아이를 마주한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저희 반에서 제가 예뻐하는 학생인 미소였기 때문이에요. 잠시 후 깨어나 보니 저는 안방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 남편이 걱정스레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이 들어요? 여보, 정신이 들어요? 당신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여보, 재우 씨. 재우 씨 딸이 미소예요? 맞아요. 당신 그 아이 보고 충격받은 것 같던데.
혹시 아는 아이예요? 네, 미소는 우리 반 아이예요. 4학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당신 딸이 미소였다니. 미소는 내가 아끼는 제자예요. 이미 남편의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 그 딸이 미소라는 사실이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어요. 아꼈던 제자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게 보통 인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내 배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미소는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루아침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급작스럽게 바뀐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래 미소의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이 집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미소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집안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물론 남편과도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절친한 친구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말도 안 했어요. 밝은 모습으로 급 바뀌나 싶었는데 미소는 다시 또 새학기 초에 봤던 소심하고 그늘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도 미소의 이런 상태를 알려줬어요. 재호 씨, 미소가 계속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애가 기운도 별로 없어요. 뭐 여전히 그래요? 아직 적응하느라 그런 거 아닐까?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보다는 당신이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 한번 내봐요. 그게 나 요즘에 큰 사건 맡아서 바쁜 거 알잖아요. 미안한데 당신이 데리고 가봐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미소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서 미소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 증상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 사람 앞에서만 말을 하지 못하는 불안장애 중 하나였어요. 그동안 아이가 티는 많이 내지 않았지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친어머니의 갑작스런 사고와 죽음, 아빠라고 알던 사람이 친아빠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난생 처음 보는 친아빠. 11살의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어요. 제가 봐도 미소에게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원인이니 아이에게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도 미소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둘 다 아이를 직접 키워본 경험은 없었기에 모든 게 어렵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미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그만뒀던 수영을 다시 시작했어요. 미소와 함께 날마다 수영장에 갔어요. 저 역시 인생을 심심하게 살 때 수영을 하면서 치유를 얻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둥둥 떠 있으면 어깨를 짓누르는 세상 모든 걱정과 불안들이 조금은 가벼워지곤 했었어요. 미소에게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데리고 다녔던 건데 다행히 아이 역시 저처럼 물을 좋아하는 듯 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같이 하는 일도 늘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소의 마음이 쉽게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다 영영 아이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여보, 미소는 좀 어때요? 처음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집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병원에서도 아이가 마음을 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그러게요. 빨리 적응하라고. 제 친엄마 사진도 숨겨놨는데.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친엄마 사진을 어쨌다고요? 숨겼다고. 그거 보면 옛날 생각이나 더 나지. 나는 미소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의 기억은 다 잊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보, 그래도 어떻게 아이 친엄마 사진을 숨겨요? 그거 얼른 돌려줘요. 엄마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도 없는데. 사진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엔 당신이 실수한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은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소가 챙겨온 짐을 거의 버리거나 숨겨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 친엄마의 사진도 있었죠. 남편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황만 더욱 악화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바로 남편에게 미소 친엄마의 사진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써서 아이가 자는 사이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미소야, 선생님이야. 아빠가 너의 소중한 사진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 역시 깜짝 놀랐단다. 내가 너였어도 아빠가 밉고 엄청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 하지만 아빠는 내가 얼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우리와 함께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미소, 내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사실 선생님과 아빠 모두 아이를 키우는 건 처음이거든.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자주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 우리 반에서 미소를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부터 선생님은 미소가 참 좋았단다. 이름처럼 밝고 맑게 웃는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선생님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두 내 자식이라 생각했었단다. 그 중에서도 미소, 너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어. 왜냐하면 너를 보면 내 어린 시절과 많이 닮아 있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더 눈길이 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미소야, 내가 너희 친어머니와 똑같은 사랑을 주겠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거야.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묶여 함께 사는 동안은 친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최고의 사랑을 주도록 노력할게. 선생님의 가족이 그리고 딸이 되어주겠니? 보답이 미소가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한 글자 한 글자의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 앞에 모였어요. 방에서 막 나온 미소가 쭈뼛쭈뼛하며 식탁에 앉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미소가 말을 했어요. 미소야, 이제 말할 수 있겠어? 고마워, 정말 고맙다. 미소가 저희 집으로 온 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어서 꾹 참으며 맛있게 먹자는 말만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누구보다 기뻤어요. 드디어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느꼈거든요. 비록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었지만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이럴까 싶었어요. 제가 쓴 편지에 담긴 마음을 느낀 건지 아이는 그날 이후 점점 나아졌어요. 집안에서도 말하는 날이 늘어갔고 학교에서도 학기 초에 제가 알던 밝고 명랑한 미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아이를 보며 언젠가는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작은 욕심도 생겼어요. 또 한 번의 계절이 흐르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 제 생일이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뒤부터는 다른 건 몰라도 서로의 생일만큼은 잘 챙기기로 했었어요.
그날 역시 새 가족이 모여 생일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했어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매년 하는 말이지만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 다른 멘트 없어요? 해마다 그 말이네. 지겹다. 해도 이게 내 진심인걸. 나는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쓸쓸하게 늙을 것 같았을 거야. 나 만나고 결혼해서 진짜 고마워요. 올해는 우리 미소까지.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보내는 첫 생일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 식구, 그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우리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요. 미소야, 아빠랑 선생님이 모자란 게 많겠지만 내가 이해해주라. 알겠지? 미소는 가만히 말을 듣더니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엄마, 꼭 한 번은 듣고 싶었지만 이번 생에는 저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한 단어이자 욕심이라 생각했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살았었는데 남편의 아이에게서 그 말을 듣게 된 거죠. 저는 너무 놀라운 나머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잠시 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미소야, 너 방금 나한테 엄마라고 한 거야? 네, 엄마. 여보, 재우 씨도 들었어요? 미소가 나한테 엄마래. 엄마, 내가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미연 씨 축하해요. 엄마 된 거. 미연 씨는 엄마라고 불릴 자격 충분해요. 그날 생일은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생일날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 다시 한번 태어났으니까요. 물론 저 역시 이번 생에 엄마는 처음이라 서툰 점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실수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며 배우고 더 나아지겠죠. 그리고 미소에게 썼던 편지의 다짐처럼 친엄마와 똑같은 사랑을 줄 수는 없더라도 그 빈자리를 느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쁘고 건강하게 키울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과 딸 그리고 저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여느 가족처럼 서로 지지고 볶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